저희는 바다미술제 2021년 바다미술제 학술 세미나인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잊혀진 공존감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요. 주제가 인간이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대 양식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학술적으로는 요즘 인류세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지금 우리 시대는 지질학적으로 인류세 시대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인류세 시대의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또는 그 얽힘을 어떻게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특히 바다, 물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해양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양 안에, 바다 안에, 물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생명체들, 존재들이, 비인간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과 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이 존재들과 그다음에 인간 사회 또는 문화, 역사, 네,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발표자분들의 구성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좀 크게 앞에 두 분의 발표자분들께서는 이제 인류학 전공하시고 인문지리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신데요. 앞에 부분에서는 좀 크게 요즘에 인류세 시대 인간 비인간의 어떤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얽힘은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뒤에 두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각각 지역사, 그 다음에 도시공학, 도시설계, 역사환경 보존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신데요. 그 큰 틀 안에서, 새로운 틀 안에서 어떻게 부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공간, 이거는 이제 어떤 인간사회 하나의,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시를 넘어서 부산에는 사람들만 있는가, 시민들만 있는가, 어떤 인간들만의 역사만 있는가? 아니다.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비인간 구성원이라고 하면 좀 재밌게 좀 약간 생소하지만 재밌게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다와 이 바다로 이야기가 되는 부산의 역사를 좀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1시간 반에 굉장히 이제 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발표는 백연경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백연경 선생님 제주대 사회학과에 계시고, 선생님은 뭐 재생산 기술, 커먼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연구해 오셨고, 최근에는 인류세 시대 토착성, 로컬리티의 문제에 천착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께서 제주에서 보는 인류세 시대의 해양과 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5분 동안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백연경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제목은 제주에서 보는 인류세 시대의 해양과 섬입니다. 저는 원래 제주 사람은 아니고요. 제주대에서 하는 커먼스 프로젝트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이제 제주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주로 완전히 직장을 옮긴 지는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바다와 섬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새로 발견하는 경험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섞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4개의 발표 중에서 제 얘기가 이제 제일 조금 추상적이랄까,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어쨌든 바다와 섬이라는 걸 어떻게 볼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갖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주 날씨가 좋을 때는 어디다가 그냥 아무나 사진을 이거 다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 아름다운 풍경이고, 아마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에 와서 치유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갖다가 누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익숙하신 이제 제주의 풍경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좀 이따가 그 발표하실 그 최명애 선생님
발표에 나올 그 돌고래들, 고래 얘기하셨는데, 여기 이제 돌고래들이 신도 해변에서 이렇게 막 노는 것도 사실 뭐 특별히 무슨 관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 해변을 가면은 많이들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인류새하고 제주를 연결해 가지고는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인류새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정의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인류새라는 말은 설명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정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된 새로운 지질 시대의 이름으로서 애초에 이제 자연과학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하려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으로 부상 중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류새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질학에서 출발한 개념인 만큼 땅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섬의 입장에서 보면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왜 인류새를 상상하는 주된 방식이라는 게 역시 땅, 뭐 지층, 거기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가, 땅 속에서 어떤 화석이 발견되는가, 왜 어떤 그 축적물, 퇴적물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바다에서 인류새라는 거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가능할까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인류새 논의가 바다와 섬의 이야기를 전혀 다루지 않아 온 것은 아닙니다. 섬은 사실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섬의 얘기를 많이 하죠.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제주에서 보면 제주가 이제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새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라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는다고 느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 담론이나 인류새 담론 속에서 바다 얘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 게 문제냐 하면은 뭐 쓰레기다, 해수면 상승이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종말의 상징, 어떤 이제 상징으로서만 이제 등장을 하지 실제로 이 바다를 끼고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많이 다뤄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뭐 해수 산성화, 그 다음에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고 해수면이 또 상승을 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고 뭐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가지고 바다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제 뭐 태풍이 뭐 더 크고 이제 잦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잦아지는 재난, 그 다음에 뭐 그로부터 발생하는 기후 난민 이렇게 섬이라는 거는 인류새를 갖다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보면은요, 이건 이제 상갱이가 이제 이제 떠내려온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변에서, 동물들이 발견되고, 이제 또 이제 산호가 이제 제주에 많이 있는데, 이제 산호의 백화 현상 이런 게 이제 제주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주 이제 용머리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용머리 해안에서 보면은 실제로 눈으로 이 해수면 상승을 갖다가 이렇게 목격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기후변화 1번지 막 제주도 여행의 필수 코스 그래가지고는 후손들은 볼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관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 조금 이상한 예,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 하면 이제 구상나무 숲이 죽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점점 온난화가 되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그러는 이 구상나무들이 이 한라산 위에 정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이 기후 변화의 상징으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구들이 이제 그 제주 바다에 이제 쌓여가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이건 물론 이제 제주 바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큰 이슈였죠. 그러니까 비자림은 아니고 비자림로라고 하는 이제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베어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갑자기 확장을 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개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무가 베어지고 이제 길이 넓어지는 거를 갖다가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사실은 제주에서 지금 9월 들어가지고 2021년 9월에 다시 도의회에서 이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이제 다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랑하지만 또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주의 이제 개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들은 와가지고 우리는 관광을 하고 관광은 좀 편의롭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주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순된 욕망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또 단순히 그냥 개발만의 욕망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제주의 이제 그 강정 기지죠. 강정에 이제 해군 기지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제 잠수함이 들어와 있는 사진 이런 거를 보시면은 평화의 섬 제주라고 얘기를 하나 그 제주는 사실 매우 지금 군사화가 진행을 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제주에서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많지만 이게 그 성산 쪽에 제2공항이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정석공항을 갖다가 뭐 이제 다시 이거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공항을 갖다 하나 더 세우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그걸 막기가 힘든 거는 이미 이제 군사화가 진행이 돼서 해군기지가 들어오고 나면은 거기에 필요한 공군기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항모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 뭐 이제 위성센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해가지고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과의 대중 갈등이 이제 심해진다든가 그런 와중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주를 더 이상 죽이지 말자 뭐 이렇게 이 공항 반대 운동이 계속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섬에서 보는 어떤 그 인류세가 이제 진행되는 현장인데 그렇게 이제 현장의 얘기를 갖다가 조금 넘어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뭔가 학술적이고 이제 이론적인 언어로는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섬의 시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바다의 시각, 섬의 시각에서 이거를 갖다 다르게 본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섬은 그 인류세를 갖다가 표현하는 중요한 알레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섬이라는 게 뭐 왜 로빈슨 크루소니 뭐 걸리버 여행기니 아니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니 이런 저작들을 보시면은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한국에서도 뭐 이제 이여도도 있고 뭐 홍길동도 막 이제 섬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거를 갖다가 그 보실 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섬이라는 건 언제나 섬 이상을 의미했고 그러나 이제 섬이라는 부분은 전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인류세 담론이 비판을 받는 특징들, 즉 역사를 보편화하는 경향 및 인간, 그 다음에 왜 뭐 우리 뭐 인간, 그 다음에 엔트로포스를 하나로 보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장소 기반의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적인 인류세 담론,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걸 하나의 획일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은 사실 많은 경우에 근대의 폭력을 상징하는 장소이자 육지나 대륙과 비교해가지고 이 고립과 낙후 야만의 공간으로 이야기되어 왔고 또 그 자체가 이제 식민주의와 불평등한 세계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섬과 바다를 피해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은 인류세에 대한 새로운 개입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항의 주체들 아까 보시면은 사실 이제 섬에서 개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저항의 주체들과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없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은 사실 장소라는 게 있어야지 뭐 제주다 부산이다 이런 장소가 있어야지 그 안을 들여다봄으로 해가지고 저항의 주체를 또 상상하고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식민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지역에서 섬이라는 거는 제2세계대전 이후에도 탈식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들은 다 이제 독립을 했지만 섬들을 보면 뭐 어디령 해서 영국령, 뭐 프랑스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섬들에서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당연하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군사기지가 더 하나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이제 제주 같은 곳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중국을 위해서 뭐 이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인류세라는 건 군사기지와 핵실험, 황금작물 중심의 농업, 또 불평등한 세계화의 결과였고, 바다와 섬은 단지 근데 고립되고 낙후된 공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와 섬은 더 많은 연결이 살아있는 공간인데, 물론 여기서 이 연결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제국주의와의 연결도 있는 것이고 어떤 세계화와의 연결도 있는 것이고, 연결이라는 게 언제나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낭만화하고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섬이라는 것은 언제나 굉장히 많은 연결 속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태평양이라는 걸 갖다 굉장히 텅 빈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고요. 이 섬들이 섬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호주를 갖다가 그 영국이나 이제 식민화 할 때도 이 호주라는 섬이 그 원주민만 있지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알래스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미국 지도인데요. 이게 한 그림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하와이는 막 이 밑에다 띄어서 넣고 알래스카도 이렇게 꾸겨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그림에다가 보지만, 사실 이게 이제 태평양 전체에 굉장히 퍼져 있는 곳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다른 그림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Our Sea of Island라 그래가지고 이제 섬으로 수놓아진 바다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이 비판적 해양 연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해양 연구에서는 바다와 섬, 육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것을 요청하고, 섬은 단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묻이나 바위가 아니라 다른 연결성,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을 의미하고요. 근대적 사고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적이고 단일하지 않고 비선형적이고 인간 이상의 존재들로 가득 찬 그런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를 상상하는 다른 방식, 다른 지리적인 감각, 그다음에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도 다른 종류의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제주 얘기만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주를 보는 시각들도 보면은 사실 이 섬이라는 공간을 갖다 단지 문화적인 격리 혹은 육지에 부속된 존재로서만 그려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육지와 섬을 가르는 장애로만 보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연복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갖다가 이제 연모한다 그래서, 사실 제주 사람들도 그렇고 육지 사람들도 그렇고 제주가 낙후됐다, 고립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육지하고 딱 제주의 관계만 보지만, 사실 제주라는 곳은 본토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해 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된 그 섬들의 일부고요. 사실 이제 이제 제주에서 이제 부산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사실 이제 대만, 오키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큰 바다에 굉장히 여러 곳으로 연결된 그 바닷속의 어떤 하나의 그 중심지지, 그 제주라는 곳은 바다로 고립된 곳은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갖다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의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섬에 대해서 본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섬과 함께 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광지 제주의 아름다움 속에서 국제적인 역학구도, 군사기지와 국가폭력의 낙인, 공장식 축산과 어류 양식, 뭐 도로와 공항, 항만의 건설로 드러나는 개발의 열망이 사실은 제주가 육지에 종속된 결과이기 때문이지, 이게 섬이기 때문이고 바다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다르게 열린 미래를 갖다가 오늘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히 지켜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발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섬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특성이 아니라 사실은 육지와 또는 묻과의 그 어떤 위계적인 관계, 종속 관계 안에서 섬을 주변화하는 것의 어떤 결과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뭐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넘어서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인간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굉장히 비균질성 아니면 차이 위계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간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주변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새롭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섬에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너무 급하게 막 시간을 좀 촉박하게 막 맞추다 보니까 제 소개도 못 했는데요. 저는 전북대 고고문화력과 전의령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다시 진행을 계속해 나가자면은 다음 순서로는요. 최명애 선생님께서 인문지리학자이신 최명애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최명애 선생님은 인문지리학자이시고 원래는 생태관광, 고래를 포함하는 그런 울산 지역의 생태관광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요즘에는 DMZ 지역에서의 어떤 인간 자연관계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요, 동물의 응답하기, 그리고 부제는 고래 사냥에서 고래 보전으로라고 하는 부제가 달렸는데요. 이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바다미술제에서 하는 뜻깊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백경경 선생님께서 이제 서울 분인데 제주에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20년까지 살다가 지금은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아까 백경경 선생님 발표에도 잠깐 나왔었던 고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고래라고 하면은 보통 굉장히 지적이고 아름다운 생명체고 보존해야 되는 야생동물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만들어진 거는 한 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오랫동안 고래는 그냥 거대한 괴수였고 전 세계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거대한 괴수로 생각이 되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잡아서 잘 활용해야 하는 자원으로 많이 생각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래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이 고래를 잡아서 거의 멸종 위기에 이르게 했던 그런 멸종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세의 여러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고래라는 동물은 이런 인류세의 멸종 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동물이자 그리고 지난 50년에 걸쳐서 우리가 보여줬던 고래에 대한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는 인류세 이후에 우리가 비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한 좀 새로운 단초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포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고래는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래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고래는 고래목에 속해 있는 88종의 해양 포유류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4m가 넘으면 대형 고래, 그거보다 작으면 소형 고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수염이 있으면 수염 고래, 이빨이 있으면 이빨 고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고래가 이제 35종 정도 발견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고기로 많이 먹는 밍크 고래 그리고 돌고래들이 있습니다. 이제 포경은 물론 이제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나 부산 경남 지역 분들은 방구대 암각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방구대 암각화에 고래를 포경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포경 국가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저희가 근대적으로 포경을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그 18세기 영국과 네덜란드의 포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국과 네덜란드 선원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스피츠베르겐이나 그린란드 같은 이제 북극해로 가서 거기서 이런 그 북극 고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기 위한 건 아니었고 기름을 짜서 이 기름으로 이제 고래를 삶아서 기름을 짜낸 다음에 이 기름으로 산업혁명기에 기계도 돌리고 도로도 밝히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포경이 이제 19세기에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뉴 베드포드나 낸터킷 같은 고래 항구들이 있었고 거기서 선원들이 선단을 꾸려서 대서양, 나중에는 태평양을 이렇게 몇 년씩 떠돌면서 고래를 잡는 거죠.
이제 그 당시 포경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책이 이 유명한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이 흰고래 모비딕과 그리고 이 고래를 쫓는 선장 에이허브의 집념을 그린 이제 그런 소설인데요. 이렇게 주로 영국, 미국,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포경이 20세기 초가 되면은 바야흐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됩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들 그리고 일본도 포경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국가들은 이제 포경에 뛰어들면서 기존과 굉장히 다른 기술적인 혁신들을 도입을 합니다. 이런 뭐 작살포가 도입이 됐고 공장식 모선이 도입이 되는데 이런 큰 배를 몰고 나가서 이제 작은 배를 조그만하게 뿌려서 고래를 잡고 잡은 고래를 배에 끌어올려서 이 배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해서 다 커팅하고 다 처리를 해서 상자에 담아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공장식 모선을 이용해서 고래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은 이제 더 이상 대서양과 태평양과 북극해에는 고래가 없기 때문에 남극으로 가서 이제 포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포경 같은 경우도 방부대 암각화를 제외하면은 이제 1899년에 울산 장생포에 러시아 선원들이 포경 기지를 세웁니다. 이게 당시의 장생포 모습인데 이때부터 1945년까지 일본 포경의 일부로서 식민지 포경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이제 동해에 있는 귀신고래 그리고 긴수염고래 이런 큰 고래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도 장생포에서 포경이 계속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커다란 긴수염고래를 잡아서 이제 장생포항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포경 같은 경우는 특히 해방 이후의 포경은 기름을 얻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석유가 발견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고래 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경이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외화 획득 사업이었고 그 일본으로 수출하고 남은 나머지 부산물 고기들을 지역에서 이제 섭취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고래 고기 먹는 문화가 좀 확산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고래를 잡아 300년에 걸쳐서 고래를 잡다 보니까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대서양 귀신고래라는 종 하나는 아예 멸종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커다란 그 대왕고래, 30m짜리 대왕고래 그리고 다른 고래들 몇몇 큰 대형 고래들이 멸종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포경 국가들이 이대로는 이제 고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될 것을 우려해서 포경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대형 고래 13종에 대해서 그 자원량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상업적인 포경을 금지하자라는 이른바 고래 포경 모라토리움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86년이고 이때 이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래는 잡으면 불법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보편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고래 잡이가 금지가 된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고래라는 것이 그냥 빨리 잡아서 활용해야 되는 거대한 괴수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아한 거인으로 거듭이 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이제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좀 과학적인 변화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WC의 포경 모라토리움이 대표적인 제도적인 변화고 그리고 이제 고래류와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을 야생동물을 국가 간에 이동시키는 것이 금지되는 그런 국제 환경 협약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고래뿐 아니라 고래 고기도 이제 국가 간에 이동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일본에 수출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경제적인 대안으로 고래 관광을 과거에 하던 지역들이 고래를 더 이상 잡지 않고 고래를 관광 자원으로 관광객에게 보여줌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고래 관광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관광업 쪽에서도 고래 관광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한 그런 분야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고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대체로 60년대, 70년대 수족관에서 고래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수족관에서 고래의 행동이나 습성들을 관찰하는 생물학자들이 고래들이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이고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기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이제 존 릴리라는 미국의 생물학자가 이제 70년대에 실행했던 실험인데요. 이 사람은 고래가 이 정도로 똑똑한 것을 봤을 때 돌고래와 인간 사이에 공통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집에다가 돌고래 여러 마리를 키우고 이런 연구자들을 배치를 해서 돌고래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돌고래가 정말로 말에 가까운 소리들, 뭐 헬로 뭐 이런 소리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사람과 고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뭐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실험 외에도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1972년에 사이언스,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입니다. 험프백 웨일의 송인데, 그러니까 혹등고래의 노래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혹등고래의 그런 음향학적인 기반에 관한 연구입니다. 뭐 어떤 음향들을 사용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디스크립션을 하는 그런 연구인데, 이 제목 자체가 고래의 음향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이런 게 아니라 고래의 노래라고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는 점이 좀 위태롭죠. 이런 연구들이 보면은 단지 고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 것만 아니라 고래가 굉장히 좀 지적이고 그리고 신비로운 생명체라는 그런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보이는 동그란 이 디스크가 이제 골든 디스크라는 건데요. 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 2호에 실렸던 골든 디스크입니다. 당시에 우주를 탐사하다가 외계 생명체를 만나면은 지구를 소개하고 친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녹음해서 가지고 간 건데요. 여기 여러 나라의 인사말과 함께 고래의 소리가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로 외계인과 소통할 수 없을지언정 어쩌면 고래와 같은 그런 고래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계인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실질적인 이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어가지고 우주로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디어에서도 고래와 사람의 우정을 다룬 그런 드라마나 이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품은 이제 70년대 미국 드라마 시리즈였던 플리퍼라는 건데요. 이제 이 돌고래와 소년과의 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아마 지금 40대 이상이시면 다 기억하실 프리윌리입니다. 수족관에 있던 범고래 윌리와 그리고 외로운 소년의 우정 이야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 소년의 도움으로 범고래가 방조제를 뛰어넘어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그 주제가로도 유명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고래를 쳐다보고 고래와 시선을 교환하고 환호하고 이런 행위들. 그리고 바닷가에 쓸려온 고래에게 물을 부어주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맨 오른쪽은 이게 수족관에 있는 범고래인데요. 수족관에 오래 있으면 범고래들이 이렇게 등지느러미가 휘어집니다. 공간이 좁아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고래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고래를 바다로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고래의 여러 가지 그 습성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그런 행동들로 실천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그런 고래 관련한 제도와 과학과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 좀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했고 그런 국제환경조약에도 가입을 해서 우리나라 수산업법에서 모든 종류의 고래 및 돌고래 포획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국제포경 모라토리움이 13종, 대형고래 13종만 이제 못 잡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88종의 고래 아무 고래도 잡으면 안 됩니다. 보다 강화된 그런 조치인데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래고기를 먹는 문화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혼액고래는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혼액이라는 게 고래가 그물에 우연히 걸려 들어가지고 죽었을 때 이럴 때를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혼액된 고래가 싸게는 2천만 원, 뭐 비싸게는 5, 6천만 원까지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그 법망 사이를 뚫고 고래를 잡으면 바다의 로또다. 이렇게 고래는 바다의 로또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된 거죠. 과학적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조사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나가서 망원경으로 고래를 관찰해서 고래가 몇 마리가 있는지 고래 개체수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동해의 밍크 고래가 350마리에서 1600마리 정도까지 이제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밍크 고래 개체수가 이제 충분히 회복되었고 다시 포경을 재개해도 된다라는 포경 재개 논리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되어 왔고요. 고래와 관련된 문화적인 재현들도 다소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송창식의 고래사냥 노래가 있는데, 청춘의 탈출구로서의 고래사냥, 그리고 남성적인 모험, 그리고 위험을 걸어보겠다. 이런 뭐 좋은 노래기는 하지만 고래사냥을 그런 형태의 약간 이미지를 가지고 좀 미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가운데는 이게 이제 70년대 MBC에서 나왔었던 고래 관련 애니메이션인데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소년이 흰 고래를 타고 다니면서 모험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일본 만화를 가지고 와서 한 거죠. 다시 상영을 했던 거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고래 연구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울산 장생포의 고래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고래의 신체 부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뭐 통조림으로 쓰고 이건 소세지로도 만들고 이거는 뭐 립스틱으로도 만들고 고기로도 만들고 이렇게 쓸모가 많은 고래 자원에 대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고래가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 왼쪽처럼 맛있는 고래고기, 활용해야 할 자원, 뭐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는 12가지 맛을 내는 고래고기이고, 그리고 지금 장생포에 지어져 있는 고래 문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70년대 포경 장면들을 이렇게 실제 크기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고래를 잡아와서 이렇게 해체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고, 동시에 지금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울산 장생포의 사진인데, 고래 박물관 앞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귀신고래의 모습이 있고 뒤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여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귀신고래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과도한 폭염으로 멸종시킨 고래고 우리는 이 귀신고래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잡아서 빨리 더 활용해야 하는 자원으로서의 고래와 보호해야 할 고래가 좀 상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그 대립구도에서 최근에 보면은 약간 변화의 조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아까 백영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상괭이가 부산 앞바다에서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이 구조된 상괭이를 맡아서 이제 그 보육을 하다가 바다에 돌려보내줬는데요. 당시에 이제 상괭이 특별전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괭이를 이미지화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웃는 고래 상괭이였습니다. 상괭이 같이 상당히 좀 특징이 없는 고래였는데 상괭이의 모습이 웃는 고래다 이런 친근한 이미지를 이제 이 전시가 만들어냈었고 그 뒤로도 상괭이는 보면 이제 웃는 고래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어떤 13년에는 이제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하고 있던 남방 큰돌고래 제도리를 그 제주 바다에 돌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김영 앞바다에, 제주 김영 앞바다에 가면 이렇게 제도리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울대공원에서 공연하던 제도리가 시민의 뜻으로 방류되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사실 제도리가 바다로 돌아간 것은 제도리가 불법적으로 포획됐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었던 거죠. 그걸 바다로 되돌려 보내주는 건 어찌 보면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거였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제도리가 바다로 돌아간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고래 같은 생명을 더 이상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놀이개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반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시민들이 제도리의 방류에 찬성하게 되었던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고래가 단지 뭐 맛 좋은 고래고기만이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고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비인간 존재다라는 식으로 조금씩 새로운 인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촛불 집회에서 이 이미지를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 촛불 집회에 파란 고래 풍선도 등장을 했고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런 그 그림을 만들어서 이 그림이 이제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톡 푸사로도 쓰시고 알라딘에서 굿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촛불의 바다 위를 날아서 이 세월호의 그 소년들이 이제는 고통이 없는 그런 자유의 먼 바다로 날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고래가 위안이라든가 치유, 자유 이 같은 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고래 사냥에서 고래 보존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인간 비인간 관계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그 고래에 대한 응답 능력을 키우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응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지 제도만 변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가 함께 수반돼야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의 몽키미아라는 해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마다 돌고래가 찾아옵니다. 그럼 관광객들이 보면서 먹이도 주고 이러는 곳인데요. 이 사진이 저는 뭔지 몰랐는데, 이 장면이 뭔지 몰랐는데, 거기 가이드가 고래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고래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저렇게, 그리고 눈이 이렇게 양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음하게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래의 시선, 그리고 고래의 역사, 그리고 고래의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고래의 시선과 고통과 역사를 눈치를 채고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응답하는 것들이, 그것이 어쩌면 인류세 시대에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눈치채고 응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애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고래라고 하는 바다의 어떤 대표적인 생명체요. 아니, 바다에 뭐 대표적인 생명체들이 많겠지만 어떤 굉장히 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카리스마틱하다는 뭐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른 어떤 생명체들과는 다른 어떤 지위에 있어 보이는 그 바다의 고래와 우리 인간 사회가 가져온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자원으로서의 고래 또는 보존의 대상으로서의 고래, 하지만 우리가 이른바 뭐 응답하는 능력, 고래 어떻게 그 자원의 대상으로서 또는 보존의 대상으로서의 고래 사이에, 아니면 그것을 더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 출신의 인문지리학자이신 최명애 선생님의 예측하지 못한 발표를 들으면서 예측하지 못하게 저희가 부산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에 두 분의 발표자께서는 이제 부산을 아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부산과 경남 지역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로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부경근대사료연구소의 김한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김한근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부산 지역의 지역사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그 지역에서의 인간과 비인간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변화들을 거쳐왔는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한근 선생님 발표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자, 반갑습니다. 김한근입니다. 저는 뭐 25년 가까이 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역사 사료들을 수집해서 그걸 분석하고, 특히 이제 지도 사진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아마 좀 바로 뒤에 강동균 교수님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부산의 맥축사 이야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원래는 일반 어촌, 해안어촌과 거의 다름이 없었습니다. 뭐 동쪽, 북쪽, 서쪽은 이제 뭐 산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영도가 막아주면서 여기가 또한 남해와 동해의 중간기점이 되져요. 그러다 보니까 항만으로서는 천혜의 자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항만을 감싸고 있는 이제 내륙 산지 때문에 항만 배후부지 확보가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항 후에 이제 이 땅을 점령했던 일제로서는 부산항을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지속적인 항만 매축을 통해서 항만 배후부지를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1883년에 이제 건대개항은 1876년에 됩니다만은, 그 당시 두모포 해관을 개설했지만 일본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그리고 83년에 해관, 즉 그러니까 지금의 세관이 개청이 되면서 이제 세관 소위 물량장과 창고가 필요해서 한 1년 동안 87년부터 88년까지 이제 부산 데파트라고 불리는 곳, 그 일대를 이제 약간 매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02년부터 시작된 일제 부산항 매축은 거의 해방 때까지 가는, 그러면서 오늘날 부산항의 골격을 거의 일제시대에 다 만들었다 해도 과언 아닌 그런 겁니다. 역사들을 쭉 보면은 뭐 이제 근대 개항이 되고 난 다음 일본 사설운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76년 12월 달에 부산항 일본 정관거리지 지계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이제 과거 조선시대 초랑 외관 지역 일반 정관 거리지가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오면서 이 88년에서 89년 사이에
대청로가 이제 개설이 되어지고 하면서 이제 근대 도시로서 이제 변화돼 가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은 1901년에 초량에서 경부철도 기공식을 가집니다. 이후에 1905년에 여긴 잘못됐습니다. 1월인데 5월로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경부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장교 설치를 하게 되고 그해 9월 달에는 관부 연락선까지 이제 취항을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 이후로 이제 6년에는 부산 일본 이사청이 이제 설치가 되고 동네 감리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자율적인 어떤 도시 활력은 힘들어지는 거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복병산에 있던 일본인 묘지를 아미동으로 이전한다든지 대청동에 있던 일본군 부산 수비대를 대신동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러면서 용두삼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시가지 확장에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1902년부터 부산항 이제 북항 이 확장 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고 여기서 1906년에는 해관 설비 및 어항 정비 공사 착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1907년 되면은 당시에는 그 지금 대청동에서 부산역 사이에 산 쪽으로 이제 쌍산이라 그래서 두 산이 돌출되어 있어서 이 뭐랄까요 남북 간의 도로 교통이 그 고개를 넘어가던 이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 쌍산 착평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서 이제 부산이 거의 이제 서서히 이제 근대 도시로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1910년 되면은 부산 우편국도 준공되고 부산 세관도 준공되고 부산역도 준공이 되는 이런 걸 가집니다. 가장 오래된 부산항 사진입니다. 1897년 부산항. 요게 지금 현재 용두산이고 요쪽 도로가 부산호텔에서 대청동으로 나오는 일반 통행로고 요 해안선이 지금 초량 1926이라 그래서 과거에 한성은행 자리에 있는 바로 뒷골목이 이렇게 해안이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산자락이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던 것을 아미동으로 옮긴 곳. 여기는 약간 이제 이쪽 지역을 확대해서 본 사진입니다. 이런 항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부산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역에 있는 초량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정산 외성이 있는 곳, 이제 지금 자천동 쪽이 되고요. 요 큰 나무가 있는 것이 초량 상해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홍성방 신관이 있는 곳. 여기가 옛길이 되고 옛 해안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그 어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량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중앙동 쪽 됩니다. 이 용미산이라 불렀던 산인데 현재 여기에 롯데백화점 광복점 그전에는 부산 그 시청이 들어있던 곳이고 여기가 용두산이 되고 여기가 이제 그 영성고깃길로 넘어가는 복댕산 자락이 되고 이렇게 해안에는 자연어촌처럼 있던 지금 이 일대가 40계단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다들이 다 메워져서 오늘은 이제 도시가 되었다. 가장 오래된 뭐 근대 지도 중에 하나인 1895년 지도를 현대 지도에다 표기를 하면 이렇게 이 파란 선이 다 옛 해안들이었다는 거. 이것은 나중에 강 교수님 또 설명하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1910년까지 변천은 그 해관부지 매축공사는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빈 매축공사 1기와 2기 공사 그리고 세관설비 및 어항정비공사를 10년까지 하면서 이렇게 변해갑니다. 여기 이제 북빈 매축공사 과정이고요. 여기는 조금 뒤에서 본 북빈 매축공사 이후에 이렇게 돌재 부분이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관 앞도 이렇게 이제 창고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관 앞바다에 이렇게 세관 창고를 1880년대에 그 만들어진 창고였고 그 다음에 물량장이 이렇게 배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902년부터 7년 사이에 북한 매축 당시에 매축에 나가는 과정들, 여기 있는 돌들은 이제 바깥에 이제 해안 지역에 해안 방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견집도를 쌓아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904년경 지금 현재 40계단 바로 위쪽에서 내려다본 해안 매축 과정 모습입니다. 이제 8년경 여기는 지금 현재 부산 우체국 앞쪽에 해안 매축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08년경에 어항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이쪽에서 이제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9년경 되면은 제1부두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르고, 부산역도 그 완공 단계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까지 변천들 가운데 보면은 좌천동과 범일동 부분입니다. 여기를 과거는 이제 오랫동안 부산
자성대성이라고 불렀던 것을 최근에 부산진성, 즉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성이라 불렀던 곳이고, 여기는 지금 흔적은 사라지고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과거 조선통신사가 오고 가던 자성대입니다. 연가대입니다. 여기서 조선통신사가 해신지를 지내고 떠났다라는 그런 게 기록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동천하구가 되고, 여기가 문현동 쪽 넘어가면은 대연동이 되고, 이쪽은 적기만 쪽으로 가는 이 동천하구가 이렇게 뻘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지금 여기 물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1614년에 인공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군선들을 정박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이렇게 군선들을 태풍때에 안전하게 넣도록 했던 것인데, 여기를 파 올린 토사들을 쌓아 올린 것이 언덕이 되니까 여기다가 만든 것이 용가대였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지르는 것은 1905년에 경부철도를 만들면서 연가대 앞을 철로가 지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이쪽을 보면은 당시에 부산에 왔던 선교사들의 집들, 그리고 일신여학교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1910년경에 같은 정산에서 여기는 동쪽을 바라봤다면 여기 남쪽을 바라본, 여기 지금 숲이 있는 쪽이 동구청이 있는 쪽이 되고, 여기 경부철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의 해안이 아직 제대로 매립이 안 됐던 이런 수정동 쪽, 그러니까 부산진역이라 불리우는 그쪽 일대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지금 이제 영선동, 그러니까 남항대교 바로 밑에 아래는 이런 해안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도 복례동 해안도 이렇게 논들이 있고 군대 듬성듬성하게 집들이 있는, 여기는 지금 영도 복례동 대선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소가 있는 곳의 옛 해안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도 모습들도 일제가 근대개항 이후에 1900년부터 1930년대까지는 영도를 부산의 배후공업단지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1917년에 부산진 1차 매축, 20년대에 2차 매축이 되고 난 뒤에는 30년대부터는 지금 현재 범일동이라 불리우는 자청동과 그다음에 조방앞 이 일대가 이제 배후공업단지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60년대 되면은 사상공업단지로, 사상공업단지도 나중에 이제 좁으니까 신평장림공단, 무지개공단,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녹산공단까지 가는, 그래서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욕사에서 이제 최초의 이제 공업단지로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 그러다가 보면은 1920년대에 이르면은 거의 평지에는 공장들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해안 쪽에는 제염공장, 그러니까 소금을 바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대만서 가져온 소금을 녹여서 소금을 만드는 제제염 공장들이 영도에만 10군데가 넘어 들어서고, 그다음에 조선 철공과 관련한 이런 업종들, 그리고 장류 제조 업종들, 그리고 어망을 만드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영도에 이제 공업단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까지 부산항면철을 보면 파란선이 대한선이면은 해관부지 매축공사 했던 부분은 조그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빈매축공사 때 요 보라색 부분, 그리고 세관설비 의왕정비공사 부분, 요까지가 1910년에 부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대 사이에는 제1기 해륙관 열각설비공사, 즉 그러니까 부산 제1부두가 착공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장교부두 및 신천대 검역소를 또 신설하게 되고, 그리고 1912년 되면은 부산에서 장충간 직통열차가 운행이 개시됩니다. 이것은 경부선 철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 압록강 철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부산에서 장충까지 직통열차가 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1913년에는 부산진 제1차 매축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영도만 가지고는 배후공업단지로서의 어떤 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날 조방앞이라 불리우는 그 일대 평지와 연계한 매축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5년에는 전차선로를, 시내선을 만들면서 쭉 이제 연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1913년에 부산진 우시장을 개장하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 1930년대에 연간 이 소비되는, 여기서 위탁되는 소두수가 3만 여두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오암동 한국 전쟁 시절에 이제 피난민들이 왔던 그쪽의 검역소와 연관된 시장이 남한에서 가장 큰 부산진 우시장이 이제 생겨나는
이런 공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영도 대풍포 매축 공사는 1916년부터 거의 4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26년에 1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여기 영도가 이후로는 뭐 조선공업단지로서 그렇게 이제 그 번창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제1기 해륙간 연락설비공사, 즉 이부두 공사도 준공을 해나갑니다. 요 기간에 쌍산 착평공사, 쌍산을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1기 해륙 연락설비공사, 이부두 착공공사, 그 다음에 부산지 1기 매축공사, 그리고 용도 대풍포 매축공사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부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사들을 사진 속에서 이제 확인이 되지고 20년대 가면 2부두까지 완공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뭐냐니까 초량해안, 그러니까 과거 이 진화정이라 불렸던 이 청광거리 일대 앞바다를 쌍산 매축공사 때 지금 부산역 광장에 있는 절반쯤을 매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요 깃발이 현재 당시에 청국이사청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쌍산 매축공사로 이 과거의 해안선이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 전체가 평지가 된 현재 초량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1920년에 이제 매축된 것이 보면은 여기는 과거에 매축했던 자리고, 그다음에 1기 해륙연락설비공사, 그다음에 쌍산 착평공사는 이렇게 나와 있던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메꿨다라는 게 되고요. 그다음 부산지 1차 매축공사를 이렇게 지금 부산 진역 있는 그 일대를 이렇게 또 뒤쪽을 매축을 해 나가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30년대까지 변화를 보면은 이제 부산의 해안 쪽에서 일어난 것은 이제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이 굉장히 컸습니다. 21년대에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21년 11월 달에는 동양적식 부산 지점이 이제 개점이 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이 부산 개발과 관련해서 동척도 이제 개입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3년에는 영도의 수산시험장, 지금 일광에 있는 그 수산시험장이 원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수산경찰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청이 진주에서 24년에 부산 이전 준비를 해서 25년 4월 달에 완전히 이전해 오면서 부산이 경남 지역의 어떤 주요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 전차선로도 도청 앞을 지나가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부산진 2, 3차 매축 공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동척 부산 지점을 새롭게 이제 만든다든지, 그리고 구포대교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역사들이 쭉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산 매축은 대풍포 매축공사, 부산진 2기 매축공사, 남항 1기 매축공사, 그리고 이때 여기는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적개만 매축공사까지 같이 갑니다. 저는 원도심만 뭐 오늘 표기를 하다 보니까 뺐습니다. 매립되기 전에 이제 이 영가대라고 불렸던 그 뒤쪽 해안이 이렇게 뻘처럼 되어 있었던 이런 모습이고, 부산 어항이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30년대까지는 해운대는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자연해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1913년에 우리나라 제1호 공소리 속장이 되었던 송도가 이렇게 28년경에는 이렇게 붐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1930년에 용두산에서 시가지, 즉 서구 쪽을 내려다본 모습, 이때는 남항은 매축되기 전 모습입니다. 완전히 근대도시로서 변화되었고, 여기에 이제 큰 가스탱크와 굴뚝은 현재 토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자리에 조선 와사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가스를 떼서 전기를 생산하고 동력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의 역사가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9년경에 만든 부산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부산은 이런 어떤 이제 매축 과정을 통해서 부산이 이제 변해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일제 시기에는 제국의 야욕으로 개발되었다면은 우리가 근대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산업도시로서 부산이 만들어져 변화돼가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부산의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영구 지역들이 지금 광안리가 있는 해안들이 이렇게 자연해안들이 아름다웠었던 곳인데 다 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 바꿔진 이런 모습입니다. 용호만, 그리고 용당 해안들이, 그리고 사하구 쪽에 이런 강변들, 이런 모습들도 지금 이 공업단지 개발로 영도 모습입니다.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해운대구 해안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서구 지역도 해안들이 많이 좀 바뀌었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수영강 하구에서 이렇게 조개잡이까지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만은 산업도시를 거치면서 수영강 하구에 이렇게 공장들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이렇게 메꾸고 하면서 부산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특히 수영만 같은 경우에는 56년도에 이런 해안들이 71년대는 이렇게 이제 메꿔져 가는 과정들이 90년대에서 현재로 오면 이렇게 주택단지로까지 변하는 것이 부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부산의 이 사실은 100년 이상의 어떤 역사 동안 식민주의 시대 그리고 또 산업화, 식민주의 시대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자세히 보여주셨는데요. 식민주의 시대에서 시작해서 어떤 제국주의 아역의 어떤 영향으로 부산의 얼굴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고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또 최근에 굉장한 도시화, 부산하면 이제 그 아주 높은 고층 빌딩, 이거는 강동진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이제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높은 그 고층 빌딩들이 막 아니면 아파트 그 개발을 통해서 부산의 얼굴이 또 다시 한번 바뀌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고 있는 부산은 사실은 그런데 그 이전의 부산은 또 어땠는지, 100년 전의 부산은 어땠는지, 50년 전의 부산은 어땠는지 그 모습을 지도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마지막 그 발표로 경성대 도시공학과에 계신 강동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강동진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 발표자 이 구성에서 유일한 이과 전공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 자연관계, 인간 비인간 관계 하는데 사실 인간을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이 인문 쪽 전공자들이 좀 자연과의 관계 좀 새롭게 보자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셨다면은 강동진 선생님께서는 그 이과 이미 굉장히 처음부터 이 비인간을 굉장히 집중을 해온 그런 어떤 전공을 하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특히 부산의 이 선생님도 역사를 이제 보여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산의 역사를 어떻게 김만금 선생님이랑 또 다르게 보여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예, 선생님 발표 시작해 주시겠어요? 방금 소개받은 경성대학교의 강동진입니다. 제목을 어반 엣지로서의 부산의 연안지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공학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주제가 사실은 저에게는 매우 어렵기도 하고 또 뭐 생소하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실은 조금 난감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부산의 연안이라고 하는 강과 바다가 육지와 만나는 연안지대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 오늘의 주제와 조금 연결을 시켜보고자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발표를 해주셨던 김한근 선생님의 발표와 이제 이어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항구 도시에 있어서 항구 도시는 포괄적으로 연안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은 강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이 강을 통해 흘러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물의 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과의 어떤 접촉이 벌어지고 또 생물들의 어떤 다양성까지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도 물론 물이 필요했고 또 그런 쓰임새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개거라 그래서 오래전부터 물가에 집을 짓고 또 그런 접촉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생기고 결국에는 또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에 지도를 조금 이렇게 자료화를 만들어 본 거고요. 70년대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도 또 그 당시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해놓은 부분들이 부산의 역사에서 도시의 변화나 개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곳들입니다. 대부분 다 보면 물론 내륙도 있겠지만
이 연안지대에 모든 어떤 변화가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안지대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요 낙동강 있는 데까지도 다 연안지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안지대를 현재의 지도하고도 이렇게 한번 결합을 시켜보면 상당히 이 연안지대의 어떤 그런 변화 양상이 부산의 변화 양상을 이렇게 리드하고 있고 또 그 연안지대의 변화가 부산의 변화라고도 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산의 연안지대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추사 선생의 이제 대동여지도의 모습인데요. 뭐 정교하게 표현은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도 부산의 연안이 매우 이런 그 리아스식 해안의 돌출과 또 요철이 많은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 상당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연안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래라고 적혀 있는 동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부산 연안 변화의 중심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의 연안의 기록들을 보면 선사시대의 패총들에서부터 그리고 또 가야 시대의 뭐 금강가야나 대가야의 유적도 있고요. 또 신라의 채치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동래읍성과 또 이런 부산포 그리고 또 이런 요새들 그리고 수영성 그리고 또 초량회관 그리고 근세기에 들어서 어떤 비난수도 시절과 국가가 재건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는까지 다양한 연안지대의 중요한 일들과 흔적들과 사건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세 약간 이제 18세기의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에서 김한근 선생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그 진성이 있는 곳과 또 수영성이 있는 곳, 외관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 18세기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연안지대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현도 부산 진지도에 부산 진성과 부산포가 이렇게 놓여 있고 조선통신사가 여기에서 이제 일본으로 12번이나 해신제를 드리고 출항을 했던 그러한 또 조선의 국제 교류와 또 어떻게 보면 외교와 국방의 첨단 기지로서의 기능을 가졌던 곳입니다. 수영성 경우도 이제 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어떤 요새의 기능을 담당했고, 현재 이 수영성이 있는 요 수영강은 요쪽 부분이 센텀시티입니다. 그리고 요 쑥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은 지금 수영 마리나와 마린시티라고 하는 높은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개발 지역이죠. 그러나 이 강은 앞에 공간은 이제 매축이 됐지만 이곳은 현존하고 있는 또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이건 용두산이고 초량외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여 년 동안 조선 18, 19세기에 존재했던 그런 외관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런 세 장의 지도를 통해서 볼 때도 이 부산항의 특히 항구 중심의 연안지대는 현재의 부산이 존재하는 또 대한민국의 부산항의 그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군데의 공간과 그리고 앞에서 김한근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지도를 현재의 지도랑 중첩을 시켜보면 이렇게 까만 선이 원래의 해안선이고 빨간 선이 지금 현재 매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140여 년의 시간 동안 부산항은 이렇게 매축과 매축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항구로 이렇게 변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걸 한번 모아봤는데요. 원래 해안선에서 상당 부분이 앞쪽으로 돌출이 되면서 매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이런 개발과 그 다음에 또 번영을 위한 이러한 과정들이 이
부산항의 연안지대에 집중되어 누적이 되어 있고 중첩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난 길의 형성 또한 항구의 매축의 과정하고 매우 일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 연안의 속성을 보면 구승청면으로 바다와 해안의 그 경계선 그리고 배후지대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산 임해 구조다 이런 말을 가끔 쓰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들어가고 나가고 한 만가 반도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국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첩되어서 복합적으로 부산의 연안은 이렇게 읽혀지죠.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보여지시는 이런 모습이 광안리 해안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뒤에 산과 앞에 도시와 바다가 한 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부산 연안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남부민동 쪽이고요. 그리고 이건 영도의 또 봉래산과 이런 연안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연안들을 따라서 부산에는 천년 해수욕장이 8개가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 돌출된 바다 언덕이라고 하는 대가 약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포구들이 또 50여 개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복개된 하천이 또 한 20여 개 소나되죠. 이런 것처럼 이게 부산의 연안은 상당히 폭이 좁으면서도 다양성을 갖춘 자연과 그리고 또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곳을 이렇게 항공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요즘 한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기장 쪽입니다. 정확하면 여기는 송정해수욕장이고요.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관광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의 모습입니다. 원래 있었던 이 해안들이 이런 개발 행위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센텀시티고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거의 이제 눈썹 모양으로 백사장만 남아있고 모든 곳들은 새로운 개발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부산항은 산업지대와 그리고 또 이런 생활지대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이런 정말 부산의 슬로건이 다이나믹 부산인데요. 그러한 다이나믹을 느낄 수 있는 뭔가 다이나믹하면서도 좀 불안한 그런 공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바다 언덕들, 암남공원, 두송대, 모룬대가 바다하고 끝점이 겨우 만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명지지구라고 해서 또 이렇게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고 곳곳이 을숙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공의 개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모래톱들도 이 이제 하구뚝이 이제 열리면 조금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모래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 아래쪽은 부산 신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녹산 공단이 거의 해안선을 꽉 채우고 있는 참 이렇게 개발하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매립을 통해서 이런 극도한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변화되는 그런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 또 요새에서 시작된 점이었지만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선이 되고 또 배후지대하고 연결이 돼서 면을 이루는 그래서 부산의 연안지대는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형성된가를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기적이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경관으로 문화경관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몇 장 사진을 보면 이곳은 동암항이라고 하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점의 시작이죠. 그러나 옆에 이제 그대한 어떤 이렇게 호텔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점이 선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 이 지대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면의 덩어리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이쪽
그 기장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풀리면서 이러한 또 개발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연안지대는 이렇게 점에서 선이 되고 또 이것이 이렇게 큰 면이 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연안지대가 너무 닮아지고 있고 또 연안지대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라고도 보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안타깝고 애가 타는 또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몇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5, 6도가 있고 이기대라고 하는 명승이 바로 옆에 있는 5, 6도가 명승입니다. 이런 개발된 아파트 단지고요. 또 마린시티라고 하는 부산을 간혹 오는 사람들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뭐 홍콩을 닮았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주상복합의 아파트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LCT라고 하는 100층 된 건물이고요. 그리고 또 이 달맞이 언덕 위로 또 이런 아파트들이 쓰면서 바람이 도시 안으로 넘어오는 것이 막아지는 서울의 그 혼탁한 공기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불량주거지 개발을 했던 그런 이런 재개발의 현상들이 부산에서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바람이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 그 바람과 도시와의 관계를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이런 난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개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업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또 이렇게 낮아야 될 곳에 이렇게 7, 80층짜리 건물들이 불쑥불쑥 들어가면서 부산의 연안의 도시 경관은 극도로 교란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는 연안이 동쪽 해운대를 중심으로 하는 동쪽만 그랬는데 이제는 서쪽으로 밀려가서 이제는 이 사하구에 또는 이런 강서구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연안에 이런 포구들과 또는 이런 강들이 만나는 부분도 이러한 과도한 인공화로 인해서 포구들이 이런 모습으로 갇히게 되고 또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또 이런 강과 만나는 강들이 이런 모습으로 왜소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낙동강 지대도 이제는 에코델타 시티로 해서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현재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곳이 지금 이제 아파트로 도시로 변해갈 그런 예정 지역이죠. 최소한 낙동강 정도의 강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것입니다. 잊혀진 그런 부산을 사례로 볼 때 연안지도로 볼 때 이 자연과 인간의 어떤 그런 공존 또는 내지는 인간과 또 비인간의 어떤 그런 공생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곳이 연안지대이고요. 또 그러나 그 연안지대는 선택한 그 사람들이 함께 돕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 연안지대는 제대로 지켜질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연안지대가 주된 도시의 공간인 이런 곳들에서는 특히 부산 같은 도시에서는 파괴되고 있는 또 파괴된 것에 대한 회복 그리고 또는 연안지대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그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동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부산의 인류세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백 년 동안의 이 부산의 모습,
사실은 그 아까 1872년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센텀이 여기고 수영구가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상상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부산을 몇 번 방문한 사람으로 센텀은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저기가 센텀이야. 이제 해운대에서 보통 이제 만나서 저기가 센텀이야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해주는 그 유명한 센텀. 그 센텀을 저희가 지금 1872년 지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건 겹쳐볼 수 있는 건 다른 시대 부산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또한 지금의 한 몇백 년 동안 아니면 짧게는 100년 동안 아니면 더 짧게는 5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개발과 산업화 개발, 재개발 또는 난개발의 그 속도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사회의 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사실은 부산의 자연경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연경관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 사실은 표준화된 그런 어떤 개발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네 분의 발표를 듣고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전공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이걸 지금 제가 질문으로 좀 정리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또 동시에 질문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질문을 정리하는데 조금은 약간은 버퍼링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약간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조금 드려볼까 해요. 그런데 이 두 질문이 사실은 꼭 어떤 특정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실 질문들이라기보다는 네 분 선생님께서 다 좀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셔도 되고요. 되는 그런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한 질문은 우리가 일단은 이제 이 발표의 어떤 순서 그리고 우리가 이 발표를 이제 이 학술 세미나를 하는 이 장으로서의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 그 역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백영경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 문제의식 인류세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간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관계 너무나 단일화된 그런 상상력 속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사실은 섬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인류세를 생성한다는 건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것, 재상상하게 하고 사유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그 인류세 그냥 단일화된 그 인간, 그냥 총칭되는 그 인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 단순히 인간 대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근데 이건 인간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는 그 자연의 역사를 섬이라고 하는 공간을 그 로컬리티를 그 시각에서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부산의 연안 또는 해안 도시로서의 부산 또는 서울과 다른 거죠. 서울, 전주 또는 대전 이런 어떤 도시들과 내륙 도시들과 굉장히 다른 게 부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특수성이라고 할 때 모든 공간이 다 특수한 어떤 공간이 되는데 이 해안 도시인 부산이라고 하는 그 로컬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류세라고 하는 또는 인류세 얘기할 때 인간 비인간 관계 또는 아까 최명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인간의 응답하기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재설정해 볼 수 있을까? 조금 제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돼서 좀 추상적으로도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부산으로 가서 부산의 이 변천 과정에 대해서 두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지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 산이 사라지고 아까 김한근 선생님 발표에서 산이 사라지고 또는 물이었던 곳이 막 매립이 되면서 육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과의 지금 100년간의 그 이전에도 인간과 여러 가지 어떤 조선시대에도 여러 가지 뭐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특히 가시화에서 보았던 거는 이 100년 동안의 인간과의 그 역사 속에서 관계 속에서 비인간 구성원 또는 비인간 부산의 비인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강동진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이 공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저희 세미나에 사실은 문제의식은 이 공존 감각을 다시 일깨운다는 것.
이 부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공존감각 또는 연대 양식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연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어떻게 그동안 되어 왔으며 또는 지금 이 인류세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또 간단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두 개의 질문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는 동안 백영경 선생님 예. 먼저 답변 주실. 예, 저는 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부산에 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하시는 동안 그냥 제가 그냥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까 최명희 선생님이 하시고 나니까 저도 얘기하려다 빠졌던 게 뭐냐면은 저도 95년부터 97년까지 저희 부산에 2년 살았었어요. 예. 부산에 계셨구나. 예, 그리고 부산에 어디 살았냐면 용당동에 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용호동 건너편에 용당동, 그래서 아까 이기대랑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거기가 이제 해안도로 따라서 가면은 그 옛날에 그 하야리아 부대 아직 있었을 때, 예,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가 이제 제가 결혼한 직후였는데요. 사람들이 다 바닷가에 살아서 좋겠다 그러면 제가 바닷가가 아니라 부둣가라고 저희 집에서 왜냐면 세관이 보였어요. 부산에 거의 컨테이너 부두가 보였기 때문에 진짜로 바다가 아니라 부두라는 느낌으로 살았어가지고 아까 이제 강동윤 선생님 이렇게 그 매축하고 뭐 저기 김한근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 같은 걸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제 제주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사실 이제 제주는 이제 매립하고 매축, 뭐 그런 거는, 별로 일어난 것이 없고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갑자기 이제 왜 성하고 그럼 연안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제 잠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점도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다른 점을 많이 상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왜 부산에서 왜 해녀들 얘기를 하고 그 부산 바다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주의 바다 얘기를 하면은 해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바다가 깊어지는, 그래서 바다 밭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주의 자연 환경을 얘기하지만 그 제주 바다에서 그 해녀들이 다 이제 남해안을 따라가지고 뭐 완도, 소완도, 그 남해안의 바다로도 가고 부산 거쳐가지고 동해안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바다를 갖다가 이제 연안과 뭐 섬으로 구분하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또 우리의 어떤 그 근대적인 지식 체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그 공통점과 차이점, 또 이렇게 어떤 연결됨과 다름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저는 잠깐 했고요. 선생님들 이제 부산 얘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만한 도시가 없다라는 게 제가 공부해 본 결과예요. 왜냐하니까 산강 바다가 있으면 우리가 삼포지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산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호수도 있어요. 물론 뭐 호수는 둘 다 뭐 성주곡이나 오른 데는 인공이지만 어떤 면이 거의 육포지향인 도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도시가 이렇게 난개발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강 교수님께서 이 강에서부터 비롯된 부분이라든지 연안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바다보다는 사실 부산에서 바다로 흐르는 강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 태화강을 살렸잖아요. 부산에 살린 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겨우 주목하고 있는 게 낙동강이 그게 이제 식수원이다 보니까 거기만 주목하고 동천이니 좌사천, 부산천, 보소천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 그냥 버리고 있는 이런 문제가 첫째 있고, 두 번째 연안에 주목하는 거는 연안업을 하는 어부들과 해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바다의 변화를 제일 먼저 하십니다. 이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면은 이분들이 30대에 물질할 때, 40대에 물질할 때, 50대 물질할 때, 60대가 된 지금 물질할 때 바다가 어떤지를 환히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연안호흡을 하는 어부들이 뭐 통발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다에서 뭐 마구잡이 버리고 온다 이러는데 사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밭인데 우리 밭을 왜 우리가 죽이느냐. 이걸 수거해와도 안 받아주니까 그냥 버리고 오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도 우리가 크게 걸릴 때는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실제로 제가 밀락어학에 한 6년 전에 어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니까 구해서 그것도 억지로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부두 입구에 그걸 쌓아다 놓으니까 썩는 냄새가 나고 관광객들이 그걸 이 뭐랄까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때 수거를 안 해가니까 어부들만 주범이 되고 그럼 안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안에서 잡히는 이런 어떤 통발이나 이런 쓰레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는 어떤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연안 어업을 하시는 그 어부들이나 이 저 해녀들에 대한 육성이나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 진짜 바다 지킴이들이다. 그리고 부산에서 바다로 오르는 강들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어떤 정비 사업들이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도 예, 교수 먼저 하시죠. 예. 네, 저도 뭔가 부산과 관련된 얘기를 부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강 교수님께서 센텀시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난개발이라고 표현하셔서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계획된 개발이고, 부산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난개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뭐 고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비인간에게 응답하기 혹은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것에 응답하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부산에 뭐 고래와의 역사는 별로 없고 부산에 철새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낙동강하고 매립 개발 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낙동강 하구둑 건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철새 문제가 굉장히 크게 제기됐었고 거기가 뭐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기도 하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보면은 이제 철새 도래 지역의 좀 이렇게 효과적인 보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했던 환경운동 중에 철새 공화국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마침 헌법처럼 이 낙동강 하구는 철새 공화국이고 그 공화국은 뭐 철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헌장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아름다운 선언이었고 좀 운동적으로도 유용한 선언이었는데 그런 선언들이 실제로 부산의 개발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뭐 목소리 뭐 이렇게만 이제 치부되어가지고 넘어갔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낙동강 주변을 보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 이제 철새들의 그 서식지는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했고 약간 남아있는 인공호수에서 이제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약간 남아있는 어민들과 함께 이렇게 새와 배가 같이 떠다니는 그런 좀 이렇게 아쉬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철새들의 역사에 대해 응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이 이런 응답하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산은 공업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부산이 뭐 폐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부산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큰 몫을 담당했던 부분이고 그 공업도시를 통해 공업도시의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삶을 꾸려주신 분들이 부산 사람들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 되게 잘 살거나 그 센텀시티에서 사시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여전히 사상공단과 그 주변에 살고 계시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격차 속에서 아래쪽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산의 이제 센텀시티나 이런 이제 새로운 개발 지구들을 보면은 이제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개발에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해운대 센텀시티 가면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왜 여기 커피숍에 사람들은 다 서울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우리가 부산의 이제 역사 속에서 인류세를 생각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고민할 때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들은 철새들도 있지만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삶을 꾸려오셨던 그런 공업도시의 역사와 그 삶들 그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저도 방금 예 교수님
설명을 조금 연결하는 또 다른 면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인간에 대한 응답 능력을 키운다라는 건 참 저도 공감을 하고 아까 너무너무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도시는 개발 행위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는 되는데 자연은 자연의 그 자체는 저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이제 순간순간 좀 변질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대 이런 인류세 시대 또는 내지는 또 다른 기후변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자연의 그 원리, 특히 이런 연안지대에 작동하는 자연의 원리를 찾아서 도시가 개발이 되는 원칙으로 좀 저는 또는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뭐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좀 삼을 필요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접목을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전혀 시키지 못하고 있죠. 도시는 분명히 개발이 돼야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로 인해서 이런 부산의 연안지대가 가진 이런 의미나 가치나 특징들이 파괴가 된다면 사실은 개발하지 않은 것보다 문제가 되는 20세기나 1910년 이전까지만 하면 그래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끊임없이 도시의 재난을 생각하고 자연재해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고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자연의 원리를 도시 개발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좀 더 크게 확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회복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그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도시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회복력을 공학의 기술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 안에다가 둑을 쌓고 더 콘크리트화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그게 자연이 가진 원리에서 바람이나 태양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운데서 그 회복력의 방법이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추상적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그런 답변들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분의 그 답변이 연결이 참 놀랍게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백영경 선생님께서 어떤 우리가 차이만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섬과 다른 이 해안가의 차이로부터 우리가 재상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차이만 생각하지 말고 연결됨을 상상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은 부산의 해녀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 해안가와 섬, 그리고 해안가와 섬에 이 우리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이 연결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니면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무 중심주의, 육지 중심주의를 넘어선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한근 선생님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부산으로 들어가셔서 사실은 바다보다는 강을 봐야 한다. 어떤 우리가 사실 부산할 때 항상 바다, 심지어 이 미술제도 바다 미술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잊혀진 어떤 강을 아마도 선생님께서 연구해 주신 매립과 이 역사들이 있죠. 부산에 이 굉장히 경관이 변하게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강을 좀 봐야 된다. 어떤 연결됨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거로 제가 구체적으로는 사실 환경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명근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고래, 비인간 존재들 이제 좀 더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이제 천착해 오신 선생님께서 역시 철새들의 시각에서는 사실상 이 개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철새들이 다 떠나기도 하고 철새들이 좀 어떤 그 공간을 잃어버린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자연이라고 할 때 순수하게 어떤 동물
아니면 강 또는 뭐 바다라는 것만 상상하지 말고 사실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의 그 본질적인 역사는 인광도 있고 자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간 비인간 존재들의 역사인데 특히나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 현대사에서 공업지역으로서 공업지대로서 이 부산의 어떤 역사를 잊지 말자. 그것이 그냥 어떤 인간 사회 역사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까 강동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니면 김원근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지역의 경관이 아니면 얼굴이 바뀐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시 사실은 좀 되새기면서 그 역사에 응답하는 것. 네, 그냥 고래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어떤 과거와 기억과 우리의 연결됨 그리고 부산의 특수한 그 연결됨에 응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강동진 선생님께서는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자연의 원리를 생각해 본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그 자연의 원리가 어떤 순수하게 자연은 이렇고 근데 이게 잊혀졌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자연의 어떤 역동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연의 역동성이 있는데 그동안의 어떤 한국에서의 개발, 재개발, 난개발에서는 그 역동성, 아까 그 최명환 선생님이 철새 얘기해 주신 것과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역동성 또는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 계획에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도시 안에 어떤 여러 존재들과의 만남, 연결됨을 다시 생각해 보자.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무 사람이죠. 저는 이제 해안가, 바다, 섬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대표적인 무신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도 무도시인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 그 경험으로는 제가 최근에 겨울에 한 번 그리고 여름에 한 번 부산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짧은 그 시간이었지만 부산의 햇살이 부산이 아니라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해운대였습니다. 근데 바다 옆이라서 제가 바다 옆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여행에서만 이제 제가 경험해봤던 그 바다 옆인데 해안가인데 이 해운대 햇살은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부산 출신 제 친구한테 너무나 햇살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저는 그렇게 느껴서 그 친구는 부산 출신이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새롭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달라? 근데 그 햇살이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은 강동진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자연의 그 역동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뭐 희생되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뭐 오염되고 뭐 잃어버린 것으로 상상되는 그 자연은 굉장히 다른 내륙 지역의 햇살과 다른 이 부산은 이 해운대 햇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틈에서도 계속 그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부산의 역사, 또 뭐 제주도 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인류세, 고래에 응답하는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한편 그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거는 또 뭐 주제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어떤 뭐 우리가 공존 감각을 일깨우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억지로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일깨움을 직면하게 되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항상 어떤 수동적인 존재로 상상되지만 그만의 어떤 능동성을 가진, 뭐 자연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 경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인간, 동물, 여러 가지 어떤 그 존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의 공존 속에서, 공생 속에서 일깨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좀 경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 고래가 출산을 하면은 정말 미역을 찾아서 가서 따 먹어요. 아하.
사람이 산후에 미역 먹는 것을 고대에 고래가 미역을 먹는 것에서 착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울산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귀신고래 보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귀신고래가 연안을 따라서 활동을 하면서 연안에 있는 그 해초나 이런 것들을 뜯어먹거든요. 그게 뭐 단지 출산했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원래 먹는 게 이제 연안에 붙어 있는 해조류, 바위에 붙어 있는 해조류라서 그걸 먹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귀신고래가 이제 미역 먹는 걸 보고 우리도 출산한 여성들이 미역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 기원은 그렇게 되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귀신고래가 근데 인간도 출산 안 했을 때도 미역을 먹지 않나요? 예,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가니까 그 베트남 여성들을 위한 출산 관련한 가이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제목이 이제 더 이상 미역국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였거든요. 거기는 출산했을 때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없는데 한국에서 출산을 하면 그렇게 먹이는 게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예. 고래가 출산하면 미역을 먹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알 수가 없네요. 귀신고래가 그렇다는 알기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귀신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60년대에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네요. 귀신고래가 다시 나타나면 이제 한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울산 앞바다 같이 그렇게 지금 산업화된 환경으로는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울산 앞바다의 어떤 역동성, 물론 이거는 한국 사회가 사실은 울산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앞바다 좀 뭐라고 할까요? 네,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환경 오염된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귀신고래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 응답하는 어떤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귀신고래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한번 김한경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선생님들 뭐 간단한 질문 있으신가요? 네. 5시가 다 돼가고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러면 귀신고래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울산 앞바다에 어떤 또 경관들과 어떤 관계들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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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